노영범의 토크 콘서트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노영범의 토크 콘서트 제목이 이제 40년 임상 아직도 한의학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됐는데, 제 소개는 이제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10월 10일 한의원 이 공간 제가 쓰고 있는 대표 원장이고요. 지난번 토크 콘서트와 다르게 제가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오늘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전에 사회를 보셨던 임재현 원장님은 좀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또 특히나 초임 한의사분들이 아시면 좋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초임 한의사인 제가 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좀 서론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필기하시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봐주시면 되고, 토크 콘서트인 만큼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청중분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드릴 텐데, 그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정말 활발한 토크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신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이제 임상 40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임상 40년을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한의학의 위기와 그 타겟점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의학의 위기가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들 제가 임상할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오래 전부터 시대적인 조류에서 낙오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한의학의 위기가 왔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의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여기에 거의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나름 이제 4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쭉 더듬어 보니까, 저는 거의 40년 전부터 고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제시하고 싶냐면은,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한의학이 되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테마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가능하면 학술적인 내용보다도 좀 더 임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제가 40년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더듬어 보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위기를 40년간 겪어오신 원장님의 말씀 오늘 잘 들어보겠고요. 특히나 요즘 초임 한의사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은 본인을 혹시 어떤 한의사로 생각할 것 같은지. 그건 저는 뭐 다른 한의사하고 또 한의대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를 전문으로 하니까 약간 사람들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어요. 이제 분위기를 감지를 해볼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제 이제 추정은 있습니다. 그게 상한론을 고집을 하니까, 아마도 노영범 원장은 상한론의 고문 서적에 매몰되어서 과거에 고리타분한 한의사로 인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한론을 고문자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상한론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한의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한의사로 아마도 인식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의학의 어떤 개혁이나 또 변화를 시도했던 이런 한의사로 이제 인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정체성의 모호함. 노영범 원장은 계속 바뀌었다. 한부분 방제학, 그 다음에 복진을 주장하다가 또 약징을 하다가, 이제는 뭐 상한론의 고문자적 해석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영범 원장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조금 정체성의 모호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만 보고 현재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상한론에 정착하고 천착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그 한의학에 정신의학을 도입한
그런 한의사로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풀 수 있는 오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또 한의학의 이단자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통의학을 이렇게 많이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자면 본인 자신은 본인을 어떤 한의사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측면으로 제가 뭐 자랑할 것 같은 느낌의 자화자찬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의학의 핵심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한론을 한의학에 도입을 해서 한의학의 어떤 근본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도 철두철미한 임상가입니다. 그래서 상한론을 가지고 임상에 실용주의를 많이 이제 정착시켰던 그런 한의사로 저는 자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의학의 정신의학을 도입한 정신의학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40년 동안 제가 지나온 것을 더듬어 보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했고 또 거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했던 그런 게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더듬어 보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했구나. 그리고 도전을 많이 제가 서슴없이 가감하게 했던 것이 저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40년간 계셨는데 40년간 계시면서 한의계에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았잖아요. 뭐 보건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교육도 원장님이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도 많이 바뀌었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한의과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었고 또 임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임상 트렌드라고 할까요? 주 치료가 되는 한의계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어떤 생각을 전체적으로 들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파트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누이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은 우리 한의학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생각할 때 우리 교육의 문제, 기존의 의학만 답습하고 어떤 핵심적인 제도의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의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근원적인 문제의 질문이 되게 없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이제 임상에 계시면서 한의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건 40년 동안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 질병을 치료를 하고자 하는 한의학에 대한 추구가 별로 없었고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질병을 원인별 치료를 하자는데 많은 주안점을 많이 두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한의학에 많이 놓치고 있었고 임상에서 퇴보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의학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어야 됐는데 그거를 많이 못 찾았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학을 능가할 수 있고 한의학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서양의학을 능가할 수 있고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은데도 우리는 항상 보면은 패배주의 많이 젖어서 서양의학보다도 우수한 한의학의 분야의 개발에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이런 현상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저는 오직 서양의학을 능가할 수 있는 한의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장점을 정신과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 점이 우리 한의학에 조금만 고민을 하고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한의계가 특히나 요새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40년간 보면서 어떻게 변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 드는 생각은 좀 어떠신지. 사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초기에 똑같이 그 침 넣고 보약 짓고 다 했거든요. 초기에는 녹용도 뭐 하고 이랬는데 어떤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대한 치료에 너무 매몰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쏠림 현상, 남이 하니까 나도 이거 하겠다. 이런 점이 우리 한의학이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쏠림 현상. 그래서 침, 주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분야만 모든 것이 다 몰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의학의 장점이 많이 부각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쥐살치 깎아먹기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언급했을 때 40년간 보건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 한의학계를 보면 이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되게 많이 휘둘리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지? 이제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 하고, 사실은 어떤 그 딱 정책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에 따라서 한의사 전체, 한의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일관된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늘 정책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라가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좀 아쉬웠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춘화가 이제 보험이 되면서 다 없이 춘화 쪽으로 딱 많이 쏠려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그 자동차 보험이 이루어지면서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에 보면은 침이든 춘화든 또 경호과를 짓고 뭐 공진단을 짓고 그 다음에 비만, 피부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몰려 있는 이런 것이, 제가 40년 동안에 맨 처음에 있을 때 보약이라는 시장이 저는 분명히 성견지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견을 하기를 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더듬어 보면은 중풍 환자가 한때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풍 환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양방에서 다 섭렵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도 너무 이제 우리가 그 양의학 쪽에서 하는 현상을 모방하는, 그러다 보니까 2등으로 전락하는. 그 다음에 비만 환자도 이제 지금 신약이 많이 나오죠. 위고비하고 뭐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정력제 지어로 많이 왔었어요. 그럼 지금 그것도 비아그라로 다 넘어가 버렸죠. 시장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이 제가 40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좀 더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래서 순간순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막 급급해가지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 정책을 이루는 사람들이 향후 한의학에 10년, 20년에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이런 데 대한 조금 정책 개발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아쉬운 점이죠. 근데 이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어오시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의학이 즐겁다 하셔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이 테마가 제일 중요한 테마네요. 그죠? 제가 지금 임상 40년을 거쳐오면서 지금 현재 한의학을 하는데 제일 제가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한의학의 삼박자라고 저는 하는데, 학문적, 임상적, 경제적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거는 아주 성공한 한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겸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 스스로 공치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는데, 학문적으로도 한의학의 뿌리가 되는 항암론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한의학에 첫 도입을 해서 임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재부활을 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상적으로는 이 상한론을 토대로 해서 원인 치료를 하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쪽에도 치료에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40년 동안 이제 임상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저는 돈을 쫓지를 안 했어요. 한의학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조금 돈에 대한 경제 개념이 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돈이 왔느냐? 돈이 나도 모르게 따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의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임상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근원적으로 치료해 줘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시대에 제가 잘 태어났고 행운아였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강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돈이 자연적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제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지금도 뭐 거의 워라밸식으로 다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점은 제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마케팅을 알고서 마케팅을 한 게 아니고 아주 감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마케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상 4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지금의 마케팅하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아, 그게 마케팅이었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지금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전인의학입니다. 전인의학.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이제는 저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서 이 환자의 삶을 지배하고 이 환자의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그 부분을 컨설팅 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코칭 해주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입니다. 옛날에는 환자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이고 제강이 무엇이고 뭐 조문이 무엇이 이게 해당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뛰어넘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와요, 답은. 그 이후로는 거의 6개월, 1년을 환자하고 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뭔지,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코칭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온전한 삶 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뿌듯하죠. 일단은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부러운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 계신 많은 원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아마 좀 위화감이 생기는. 네, 환자분들 보시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고민도 많이 생기실 건데, 질병 치료를 넘어서 이제 그런 인생 코칭까지 하신다고 하니 위화감이라기보다 괴리감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한두 개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엄청나게 환자 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거 없이는 지금 못 올라오죠. 최근에 언뜻 드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환자냐면은 아주 유명한 소설가예요. 집념이 굉장히 가능하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1년 아직 안 됐는데, 어떤 환자냐면은 매일이 와요. 매일이 와서 그날의 자기 상태를 보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굉장히 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오늘 좋았다 나빴다 계속 그 메일을 보내는데, 한 6개월 정도는 15일 단위로 약을 지어갔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내가 계속 매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약간은 패닉이 오죠. 그렇지만은 요즘 이 사람은 나를 아니면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성을 들이고 했더니만 그 6개월 하고는 6개월 패키지를 끊더라고요. 믿음이 온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장님한테 모든 것을 다 털어놔요. 아직 미혼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할 남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다 해서 컨설팅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컨설팅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병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소설이 뜻대로 안 돼서 백호탕을 하다가 지금은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집착이죠. 맥세 욕절이죠. 그래서 단기 해역탕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자기 어부다버지하고 사는 학생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부다버지가 너무 잘해주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내가 그걸 상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양면병의 치자식단증이에요. 강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하고 또 어부다버지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한 가족을 구제를 해줬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 어부다버지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부다버지는 너무나 통제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기가
새 아빠라는 것을 인식을 안 주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가 강박이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한론과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해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컨설팅하고 한 가족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의학이 하면서 저는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한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임상에 대해서 맛보기를 지금까지 보셨는데 본격적으로 노영범 원장님이 어떻게 한의학에 입문하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1979년도에 한의과 대학에 입학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한의과 대학 학생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의대생 노영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자면 어떨까 해서 일단 한의과 대학 시절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추상의학의 바다에서 방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질환 때문에 한약으로 치료된 그걸 가지고 이 정신질환을 치료한 한약이 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운 좋게 이제 한의학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치료 비밀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의과 대학에 오셨는데 실정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는 건축공학과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술을 살리면서 내가 뜻을 펼칠 수 있는 건축공학과를 하자, 이렇게 갔는데 조금 한의학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거리가 이제 있었던 그게 이제 갑자기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한약으로 가지고 치료되면서 한의과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과 대학을 들어간 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기적이었고 운명적인 만남이었는데, 처음에 한의과 대학 들어가서 저는 상당히 많이 당황했었어요. 의학을 배우러 갔는데 제가 치료했던 어떤 그 비밀을 풀려 갔는데 나는 철학과 온 줄 알았어요. 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도 뭐 재밌는 거다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심취했는데 점점 갈수록 제가 원하는 답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의학과 실정의학, 구체의학, 여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감적으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뭔지 주어지진 않았고, 추상이라는 것이 상을 끄집어낸다는 거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질병을 다루는데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추상의학과 실정의학, 여기에서 많은 방황을 하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본인의 비밀을 이제 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 좀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많은 한의학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빠지고, 근데 그렇다 해서 어디 누가 하나 해답을 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10대 명의에 대한 부분을 찾아다녔어요. 전부 다 제가 다 수집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책이 강약 지침에다가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10대 명의를만 있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점점 졸업은 다가오고 뭔가 이제 주어진 건 없고, 근데 학교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한약이구나, 한약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제학이라는 분야에 제가 강순수 교수님을 은사로 모시고 방제학 석사, 방제학 박사까지 이제 제가 받게 됐죠. 그래서 유일하게 방제학을 발견하고 억지로 떠밀려서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제학으로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한약 치료를 잘 하게 된 계기까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한의과 대학에서 방제학을 발견했다는 건 의미가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떤 측면에서는 방제학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됐죠. 그걸로 인해서 한 20년을 방황을 했으니까 그건 차후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방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의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짧게 끝냈는데, 특히 학생분들 중에 좀 지금까지 질문이 좀 있으신지. 만약에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먼저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이고 실정의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양의학 공부를 좀 많이 더 하고 싶어요. 인체에 대한 어떤 그 생리, 병리, 기전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뇌 쪽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그렇다 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상한론을 그때 학교 다닐 때 조금 더 이렇게 한자의 고문자적인 이런 내용을 좀 더 했으면은 훨씬 그 시간을 방황하지 않고 단축시키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